연말이라서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정치권은 조금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제 북한 군용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무려 5시간 동안 침범을 했는데 이 시간도 문제지만 단 한 대도 추격을 하지 못해서 국가 보안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실까요? 저도 참 황당하고 네. 정말 안보 구멍이 이렇게 뚫릴 수 있나 이런 우려를 느꼈습니다. 이제 다만 우리가 정찰용 무인기라는 게 사실 크기가 2m 전후여서 네. 탐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한 1km 내지 2km 정도 높이로 오기 때문에 이게 레이더에도 잡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결국은 이렇게 육안으로 관측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탐지부터 더더구나 격추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네. 그렇지만 그 통상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넘어왔을 거 아닙니까? 넘어왔을 때 최초에 탐지하고 거기서 이제 방어를 하고 격추를 시키든가 아니면 중간 단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 이 방해 전파를 보내서 이게 추락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마지막에 정말 유유히 사라졌는데요. 네. 사실 추격을 해서 격추도 시키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도 참 안타까운 정말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국민들이 불안하게 하는 네.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제가 아주 초등학교 때 이제 변호사님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삐라를 뿌린다고 예,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후에 좀 이렇게 깊숙이 침투한 것은 처음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그 좀 더 기술이 발달돼서 무인기에다 뭔가 뭐 소형 폭탄이라든가 이런 걸 실었으면 또 큰일이 더 났을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시민들도 있고요. 또 여기에다가 용산 대통령실을 과연 촬영을 했는 것인가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촬영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어요. 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마도 일단 과거보다 그러니까 2014년이나 2017년도에도 이렇게 그 정찰용 무인기가 넘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탐지 자체도 못했습니다. 이제 추락돼 있는 걸 확인만 했는데 네. 이번에는 초기에 탐지는 가능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추락 격추시키는 이런 작전에 이제 실패한 그 원인을 아마 분석을 해봤겠죠. 그랬더니 아마 2017년도부터 적어도 무인기에 대한 전투 태세라든가 이런 대응 능력 자체가 거의 훈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물론 전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나 벌써 이제 8개월이 넘은 현 정부에서도 당연히 대비를 해야 될 테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정말 서울 상공을 왔다가 유유히 사라지는 그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네. 그런 방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네, 남북 관계가 점점 더 꽁꽁 얼어붙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조금 따뜻해질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네. 자, 검찰이 성남FC 불법 후원금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의혹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 이제 이재명 그 현 대표께서 성남시장 재직할 무렵, 그러니까 2014년부터 16년 그 무렵에 성남 FC라는 그 시민구단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 FC도 시민구단이죠. 그렇죠. 네. 그 전에는 이제 통일계 계열의 성남 1화로 운영되다가 2013년에 이제 운영을 포기하다 보니 성남시에서 이제 우리 시민구단으로 만들자 네. 하면서 이제 운영비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것은 당시 두산건설이 성남 FC의 광고비 등 후원금으로 약 50억 원을 지급하고 지금 네이버 문제된 여기도 39억 원을 줍니다. 물론 또 이제 우회의 방법을 쓰긴 했는데 이제 이 점에 대해서 검찰 시각은 이거죠. 그렇게 많은 돈, 약 다른 기업까지 해서 160억 이상 되는 돈이 성남 FC로 들어왔는데 이 돈이 그냥 왔겠느냐. 통상의 기업들은 이 정도 광고비 절대 지출하지 않습니다. 네. 많아야 뭐 1, 2억 수준인데. 그런데 이 정도 아무런 대가 없이 갔겠느냐. 그래서 두산건설 관련돼서는 이른바 그 병원 부지였던 용지 변경,
그리고 네이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인허가 건축 인허가 관련돼서 뭔가 부정한 청탁 그 대가로 가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의심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아니다 순수하게 광고성 비용이다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미 두산건설 직원 임직원과 당시 성남시의 공무원 두 분이 이른바 제3자 뇌물수수죄 뭐냐면 두산건설의 50억 관련돼서 이것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그 대가로 성남FC가 받게 했다. 제3자인. 네. 이 그 범죄로 인해서 여기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까지 공모해서 이렇게 제3자 뇌물수수를 하게 한 걸로 해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제 지금 성남지청에서 그 혐의 관련돼서 조사를 하겠다고 통지를 한 것이었죠. 네. 이 민주당은 담당 수사의 검사들의 사진 그리고 이름을 당 SNS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또 명예훼손이다, 법치주의의 훼손이다, 좌표찍기다라는 등등의 거센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데 또 법조인으로서 또 보고 계신 시각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16명 검사의 이 직위, 이름 및 얼굴까지 올렸는데요. 네. 물론 법적 측면에서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게 사실 적시에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네. 근데 이것을 이제 여당과 야당이 또 입장차가 너무 크는데요. 민주당 측에서 이것은 공직자 검증의 당연한 과정 아니냐라고도 이야기하지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 조리돌림, 좌표 찍기 이런 거 아니냐라고 또 반발하고 오늘 또 검찰에서 입장을 발표했죠.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야기했듯이 검찰권도 준사법기관으로서 법원 못지않게 이 권력으로부터 또한 여론으로부터 독립도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정말 부적절했던 걸로 보고요. 특히 얼굴까지 이렇게 보이게 한 것은 그러니까 사건 명이라든가 네. 담당 검사 이름 적시한 것은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네네네. 얼굴까지 이렇게 공개한 것은 주위 사람들을 어디 사는지 다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 통상의 사생활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도 네. 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법조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바람직한 그런 조치는 아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얼굴이 공개된 검사 측에서 법적으로 뭐 고소라든가 이것을 하면은 처벌될 수도 있는 수위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네,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군요. 네. 자, 그리고 원래는 이제 내일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일부터 민생 투어를 시작한다. 거기에 또 호남 민생 투어가 끼어 있습니다. 이번 네. 호남 민생 투어의 어떤 의도가 다분히 느껴지는데 어떤 걸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민생 투어 일정은 이미 오래전에 잡혀 있었습니다. 네. 아마 오늘 이제 전남 지역, 내일은 원래 이제 소환 통지안, 내일은 이제 광주 지역으로 이렇게 일정이 잡혀져 있는데요. 그 자체에는 뭐 특별한 의도는 없어 보입니다. 이제 다만 제가 볼 땐 좀 아쉬운 건 당대표 일정 어느 정도 공개돼 있고 검찰 측에서 소환 통지할 때 28일 10시로 이렇게 그냥 팩스로 이렇게 통지할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야당의 대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대표 측과 당대표실과 좀 일정을 조율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는 생각이고 어찌됐건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그렇게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추후 아마 그 이제 변호인 선임 내면 변호인과 수사기관 사이에서 조율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추후에 어떤 식으로 좀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근데 그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이 조사, 성남 FC 후원금의 불법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관련된 두 분이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 역시 거기 이미 공소장에 공모하여 공범으로 이렇게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당연히 기소 또 재판까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사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직접 검찰청에 출석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마 흔히 뭐 이제 민주당에서 이렇게 대표 방탄을 위한 뭐 국회 아니냐 또 당 차원에서 이런 게 나온 게 적절하냐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그런 거 불식시키는 차원에서도 직접 가서 대면 조사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서면 조사는 거의 확률이 없고 네. 직접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자, 이렇게 야당 대표가 소환 통보된 가운데 여당은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내년 3월 8일로 잡혔습니다. 이번에 뽑힐 지도부의 역할이 뭐 당권을 포함해서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이준석 대표 관련돼서 뭐 이렇게 이른바 내부 총질 그러다 보니 뭐 지지율이 높아질 수도 없었고 국정 개혁의 동력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다가 드디어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여당의 당 대표가 이렇게 이제 결정될 텐데요. 네. 이 당 대표는 이제 당내에 지금 혼란스러운 뭐 친윤이니 반윤이 이것도 결합시켜야 되고 또한 나아가서 거대 여당과도 협상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잘 뒷받침해야 되겠죠. 네. 그뿐만 아니고 이제 다가오는 2024년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총선에서도 아마 과반수 확보를 위해서 뭐 역할을 해야 될 테고 또한 그러다 보면 총선이 오면 역시 당대표의 공천권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로 선거를 생각하는데 지휘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아마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네, 이 전당대회 룰을 당원 투표 100%로 결정을 했는데 어떤 의미고 또 어떤 인물에게 유리할지도 설명해 주시죠. 예. 이번에 국민의힘 당에서 당대표 선거 관련돼서 룰을 개정한 게 있는데 크게 보면 일단 100% 당원 투표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선 투표다. 이제 두 가지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원 투표만에 의해서 당대표 선출하는 것은 사실 미국이나 영국, 뭐 일본 등 일반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나분할 건 아니고요. 여기서 또 배제한 게 이제 여론조사인데 우리가 여론조사는 구간에 있어서의 그런 그 변동 이거에 대한 인정이지 예를 들자면 1000명 여론조사하면 만약 100만 당원이면 국민 한 분의 의견이 당원 1000명의 의원과 동일하다는 그런 네. 결론이 나와서 네. 특히 또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뭐 통상 3.5%인데 그러면 위아래 범위 7%. 그러면 예를 들자면 30%와 37%는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는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신빙성의 의미에서 문제가 생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네. 문제는 현재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관련돼서 당대표 후보로서 일반 여론 지지로는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비난도 나오고 하는데 거기가 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적어도 국민의힘 당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사람을 당대표로 선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일단 보입니다. 네. 이제 중요한 게 윤심 아니겠습니까? 예. 윤심을 얻은 친윤 후보. 이제 후보군이 어느 정도 나왔을 텐데 예상을 해본다면요. 아마도 일단은 그것도 이제 당내 예비 경선을 거치고 그러면 한 4분이나 5분 정도로 이제 컷오프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유력한 후보가 정해지겠죠. 그런데 통상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이른바 우리가 이제 윤핵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라든가 네. 오늘 뭐 출마 선언한 김기현 전 원내대표 그리고 지금 그 윤 전 의원도 열심히 윤상현 전 의원도 네네. 그동안 활동했고 그런 분들이 이제 친윤에 가까운 거고 범윤으로 안철수 뭐 의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나경원 뭐 고령화 출산 뭐 부위원장 네. 이 정도가 이제 범친윤이어서 아무래도 그분들한테 훨씬 더 유리한 구도가 되지 않을까. 적어도 유승민 전 의원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네. 네, 어쨌거나 여야를 잘 합치하고 또 국민을 잘 통합할 수 있는 후보가 또 선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신년 특별 사면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 아마 일반 서민분들 또 본방을 사수하는 사수님들은 이 부분을 가장 오늘 이야기를 하고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복권이 됐고 또 야권 인사로 분류가 되는 김경수 전 지사는 이 사면만 됐죠. 예, 복권이 없는 것. 이것이 이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차이점이 어떻게 이제 볼 수가 있을까요? 사면만 대해서는 형의 선고의 효력만 상실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집행이 남았으면 이제 더 이상 집행을 안 하는 거죠. 근데 복권이 안 되면 뭐냐면
공직 후보자로서 출마할 수 있는 이른바 피선거권이 제한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 입장에서는 복권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공직에 나갈 수 없으면, 그러니까 일반인하고 똑같은 그렇죠. 삶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사실상의 어떻게 보면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는 그런 네. 상태인 거죠. 그래서 복권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김경수 전 지사는 2008년 5월까지는 선거에 나설 수가 없게 이렇게 그렇습니다. 한 것이 네. 됐습니다. 예. 네, 김경수 전 지사는 또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자필 편지를 아내의 SNS를 통해서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마도 김경수 전 지사는 본인 재판 받을 때도 계속 무죄를 네. 주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여전히 본인이 아직 그 대부분이 유죄 확정됐지만 아직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네. 입장인 것 같고, 특히 남은 형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월 예. 몇 달 남았죠. 예, 예. 예,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이 거론될 때 이렇게 복권은 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또 그 당시 제기됐었고,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이른바 과거 그 측근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이런 분들 사면하면서 김경수 전 지사를 현재의 야권 이렇게 이른바 모양 맞추기, 끼워 넣기 그런 사면 아니냐, 이런 거를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이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복권과 사면, 그리고 또 우병우 전 민정실장도, 예, 민정수석도,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예. 함께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예. 네, 이어서 예산안 관련해서 조금 한 번 더 짚고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지난 24일 정말 가까스로 내년 네, 예산안을 그랬죠. 통과를 시켰지만 여전히 쟁점 법안들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내일 본회의를 열고 일괄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어떤 법안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여전히 좀 그러니까 특히 올해로 이렇게 일몰되는 법안과 쟁점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게 내일 처리가 과연 원만하게 될지 여전히 좀 안개 속인데요. 아마 그동안은 그 화물연대 파업 통해서 아실 겁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그러니까 이른바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하는 거냐. 정부 여당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입차주제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있으면 이 8시간, 주 8시간의 이 근무 시간 연장,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당에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그 우려, 그 때문에 반드시 통과시키자는 거고, 네. 일반 야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국민건강보험법 관련돼서는 이제 국가재정 지원을 계속 해야 된다는 입장과 이게 엇갈리고 있고요. 그 외에 쟁점 법안 관련돼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말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게 지금 민노총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점거농성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우리 지역하고 관련이 깊은 이제 양곡관리법이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이게 이른바 이제 수확량이 뭐 3% 이상 증가하거나 또는 이게 쌀값이 5% 이상 하락하게 되면 정부에서 일정 양을 당연히 매수하게 하는 그런 안인데요. 이게 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현 쌀값보다 2030년 정도 가면 오히려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쟁점 법안들입니다. 네. 네. 우리 지역에 밀접한 법안 양곡관리 개정법까지 여러분이 또 주시를 해서 여야가 현명하게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이렇게 송계석 변호사와 함께 올해 마지막 주 정치 뉴스 또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아무쪼록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또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계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